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고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협치를 위한 여야 라인업이 이제 곧 확정되는 건데요.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과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설 바른미래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해찬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죠?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해찬 당선자가 42.88%의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송영길 후보가 30.73%,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26.39%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이 7선에 또 좀 강한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었고, 지금 이제 당정청 관계에서 좀 더 여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여야 협치의 성과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해찬 의원이 가장 좀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당원들 사이에서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원뿐만 아니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많이 앞섰습니다. 네.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일반 당원도 물론이고 대의원, 권리당원 어떤 모든 분야에서 다 압도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1등을 했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좀 출마 선언을 했다면 아마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안 했을 것 같고요. 이른바 같은 친문. 그렇습니다. 네. 지지 기반이 겹치고.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원은 출마를 했다가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한 네. 처지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송영길 의원한테 이제 역전을 당해서 지금 3등으로 밀려버렸죠. 정치적으로 좀 손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가 2등을 한 것은 상당히 그래도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그동안,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제 소장파로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 2등까지 해서 이제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이게,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까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당내 인지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세대교체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주자론, 뭐 이런 것들이 대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으로서 치른 경선, 첫 경선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당이 좀 빠른 속도로 좀 재정비가 되고 있죠? 네, 바로 이제 1차 당직 인선이 있었고요. 김태년 현 정책위 의장이 유임이 됐고, 연말까지. 네네. 네. 수석 대변인으로는 예전에 그 19대 때 대변을 한 적이 있던 홍익표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고, 그리고 이재정 초선 의원과 원에서는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이 대변인을 맡기로 했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이번에 노원병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김성환 의원이 네. 맡기로 하는 등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인선이 안 끝난 데가 있는데요. 사무총장을 누굴 시킬지, 또 중요한 저희가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을 누가 시킬지. 일단 그 당내 탕평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른바 친노 친문이 아닌 약간 비주류 쪽, 범주류 이쪽에서 인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임명할지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공약대로 당정청 협의를 상당히 강화하겠다, 그런 본인의 공약대로 오늘 이제 첫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 당정청 첫 회의를 했고요. 굉장히 좀 강렬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때하고 좀 다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것하고 전직 장관,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아마 부동산 쪽 시장 반응도 좀 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 경제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추미애 대표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찬 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무게감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짚어보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바른미래당 네. 전당대회가 있어요. 네. 제3당. 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당이고요. 손학규 대세론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무래도 후보 중에는 손학규 후보가 무난하게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요. 네. 아무래도 좀 연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찬 당대표뿐만 아니라 그 사당인 민주평화당에서는 또 정동영, 대선 후보를 했던 정동영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됐으니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좀 상대를 하려면 그 정도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후보군에서는 손학규가 가장 그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게 좀 당내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동영, 이해찬 대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66세고요. 손학규 후보가 지금 71세입니다. 뭐 네. 5살이나 젊은데 뭐 다 같이 올드보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젊은 도전자들이 당원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별로 어필을 못하면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지금 속속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 올드보이들의 귀환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 2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누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혹시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당내에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 자유한국당에서 마무리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정동영 후보는 이해찬 후보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고마워했죠. 예. 내가 참 덕을 네. 봤다 뭐 이런 취지예요. 예, 예. 네. 아무튼 왜 이렇게 정치 쪽에 세대 교체가 안 되는가 중요한 현상입니다. 해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부러워할 사례가 많이 있죠.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또 프랑스의 마크롱 이렇게 한 40대 초중반 사람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데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40대들은 정치의 초년병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10대부터 이제 청소년 당원 또는 유소년 때부터도 이제 어떤 정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 시민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나이가 한 40살밖에 안 됐다고 해도 40세밖에 안 됐지만 정치 경력은 20년이 넘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40세, 45세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청년이 있는 지금 거죠. 보통 45세까지 그렇습니다. 45세 정도를 청년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럽을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좀 젊은 세대에서 과감한 도전이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70년에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른바 이제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후보가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오니까 그 당시 당수를 맡고 있던 유진산 씨가 구상유취다. 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그때 이제 물론 애취급을 한 거죠. 그렇지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렇게 40대 대선 후보 세 사람이 대선 후보 군을 형성을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국민들이 맞다. 지금 야당에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인 김대중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치르게 되는 거죠. 1970년에 40대였던 그 정치 선배들한테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좀 배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는 좀 젊은 후보가 있죠. 누가 네, 나오죠? 이준석 네. 후보가 유일한 30대 후보로 있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데 청년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런 좀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 터놓고 좀 청년들을 정치권 많이 유입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본인이 당선이 되면 이제 본인 같은 청년 정치인을 많이 좀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사람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도 네. 그거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안심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네. 안심. 네. 소고기 안심이 아니라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 네, 네. 의중, 그 안심인데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손학규 후보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뭐 그런 전당대회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안 대표와 가까운 측근 의원들 중에는 지금 후보들 중에는 손학규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 가장 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안심이 손에 가 있다. 이런 게 좀 다 퍼져 있는 상태이고 다른 후보들은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게 한 달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안심이 그런 방식으로 활동이 네네네. 되고 있는 물밑 거군요. 지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는 물밑 지원이 아니고 내놓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박건호 의원들이 다 일제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안철수 대표의 뜻이 거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국내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어느 매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네. 국내 어느 사무실에서 네네네. 마주쳤는데 예. 본인이 쏜살같이 도망갔- 뛰어갔고요. 네. 이게 지금 안심이랑 다 연결돼서 이런 게 다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네, 안 대표가 출국을 하겠다고 밝힌 지가 한 달도 더 됐는데도 네. 아직도 국내에 있었고 또 이제 그 자신의 싱크탱크 지금은 해산했지만 미래 사무실에서 당 관계자들을 계속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게 이번 그 영상 아주경제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안심에 대해서 좀 밑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있던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는 도화선이 됐다고 보입니다. 왜 지금 외국 안 나가고 국내에 있다고 합니까? 그게 안철수 대표 쪽 설명으로는 독일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쪽 비자가 좀 잘 안 되고 복잡해서 지연이 된 거지 일부러 안 나간 건 아니다. 본인도 국내에 있을 때 그 휴대전화도 꺼놓은 적도 많았고 후보들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러 안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거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또 많죠. 안철수 대표가 뭐 도망갔다 이런 뉴스 제목이 있길래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그 카메라 네.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빨리 걸어갔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빨리 걸어갔나요? 빨리 뛰어갔나요? 뛰어갔습니다. 엄청 그런가요? 빨리. 네, 엄청 빨리. 엄청 빨리. 기체 속도로. 근데 그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또 기자들이 정치인들을 길거리 인터뷰라고 하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대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를테면 기자가 잡았다 그러면 저는 길거리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찬 홍준표. 대표. 그렇습니다. 이해찬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매너가 좋은 편인데. 그렇죠. 네. 손학규 네. 후보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검문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아예 말을 안 하고 아주 쌍한 표정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네. 누구겠습니까? 상당히 예, 여러 사람이 여러 네.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예, 이제 예. 이런 경우고요. 아예 말을 안 함으로써 이제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그런데 정치인이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거의 뛰다시피 가는 경우는 저도 좀 처음 네. 봤고요. 굉장히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이제 이런 연예인과 비슷한 직업인데 왜 저렇게 카메라를 피했을까? 좀 지금도 잘 해석이 안 되고요. 언제 다음 기회에 안철수 대표 만나면 제가 한번 꼭 물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더욱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왜 그랬답니까? 이 전대 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네. 아예 그냥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그게 최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치 경력이 벌써 7년인데 벌써 7년이에요. 네네. 좀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뉴스가 되고 논란을 키운 게 더 됐습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은 집단지도 체제로 한 번에 이번에 네. 대표 최고위원과 나머지 최고위원 3명을 네네. 선출한 거죠. 모두 네. 4명을 선출하는데 손학규 대표 대세론, 손학규 후보 대세론이 있다고 치면 그리고 유승민 개인 권은희 전 의원이 여성 최고위원을 예약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두 자리가 남는 건데 네. 어느 후보들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죠?
지금 원 내에서는 하태경,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네. 원 외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네. 이렇게 4명이서 겨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 남은 2자리 중에 한 자리는 무난하게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네. 나머지 3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양상으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등을 하면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네. 거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손학규 후보가 1947년생 71세 제일 많죠. 그다음에 정운천 후보가 54년생입니다. 62세 아니죠 64세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환 후보가 1955년생 63세겠네요. 그다음에 하태경 50세 68년생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33세입니다. 85년생이죠. 네. 권은희 전 의원 사실상 확정이 된 이분은 1959년생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손학규 후보가 대표가 되게 되면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71세 대표하고 33세 최고위원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막내 아들 뻘이네요. 그렇죠. 네. 세대 통합 효과 같은 것이 좀 있지 않을까. 노장청의 조화 이런 게 또 바른미래당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대의원 당원들 모여서 1인 1표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심이 손학규 후보에게 있다면 네. 그러면 한 표 혹시 안심의 표를 받는 또 뭐 후보가 있나요? 지금 나머지 4 후보 중에 3명은 바른정당 출신이어서 사실상 안심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네. 나머지 1명 김영환 전 의원인데 김 전 의원도 오히려 이제 안심 관련해서 손학규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이 있어서 최고위원들까지는 안심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당원 투표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네, 지금 오늘도 진행 중이고 그 당일 오전까지도 ARS를 비롯해서 K보팅 뭐 여러 투표 방식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제 수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발표를 하는 됩니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찬, 김병준, 정동영에 이어 손학규 후보까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되면 10년 전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정치인들이 각 정당의 간판이 됩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오랜 경험이 오히려 협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전보다 지혜로워진 경륜의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